여러분, 믿을 수 있으신가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기술자 300명의 송환을 막았다는 소식 말입니다. 트럼프가 이 사람들을 미국에 남겨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국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 기술력의 진짜 실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못 사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송환을 중단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국 백악관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불법 체류 문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자국의 미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300여 명의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한 건설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수십 년간 산업 현장을 지켜봐 온 존 마이클슨 애틀랜타 산업발전협회 회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해왔지만 한국 기술자들만큼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6개월 만에 해낸 일을 미국 기술자들이 하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이 투입된 현장의 작업 진행률은 기존 예상보다 300% 빨랐습니다. 특히 배터리 생산 라인의 핵심 장비 설치에서 보여준 정밀도는 독일과 일본의 기술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0.001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로 작업에 임했고 이는 미국 현지 관리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직접 보고받으신 후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례로 생각하셨는데 보고서를 보시더니 이런 사람들을 왜 내보내려 하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치한 장비의 불량률은 0.02%에 불과했는데 이는 미국 평균인 2.3%의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업 속도였습니다. 복잡한 배터리 셀 조립 라인 하나를 설치하는데 미국 기술자들이 평균 3주가 걸리는 작업을 한국 기술자들은 단 5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배터리 전문가인 데이비드 윌슨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체계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작업 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모든 변수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장비 반입 경로부터 설치 순서, 심지어 각 작업자의 동선까지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미국 현지 작업자들에게는 마치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조지아 주정부의 경제개발 담당자인 마크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주에 가져다 준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나 투자 규모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작업 문화와 기준을 제시했어요. 우리 지역 기업들도 이제 한국식 효율성을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이 투입된 이후 해당 공장의 전체 생산성은 40%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술자들만의 성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는 미국 작업자들의 실력도 함께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작업 중간중간 미국 동료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체 팀의 역량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송환을 중단시킨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의 핵심은 첨단 제조업의 미국 회귀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조차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술자들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정책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 이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도 미국 측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그런 인력이 없는데 이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할 때 온갖 어려움과 불이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우려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는 이미 수백억 달러에 달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직접 투자는 2023년 기준 7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의 투자는 미국의 첨단 제조업 부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미시간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등은 모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조현동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비자 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한국 투자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상당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인도적 배려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능력을 직접 확인한 미국 정부는 이들을 단순한 이민법 위반자로 취급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재로 재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재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실력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송환을 중단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자 앞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 한 장이 미국 정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불과 6개월 만에 이룬 성과가 미국 전체 제조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현장을 직접 관리해온 제임스 앤더슨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자들도 다른 외국인 작업자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주가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사 같았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이 투입되기 전 이 프로젝트는 심각한 지연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8개월이나 늦어진 상태였고 비용은 예산을 40%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기술자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한 지 단 2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개월간 해결되지 않던 배터리 셀 조립 라인의 정밀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기존 설계도를 보더니 즉시 문제점을 파악했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파견된 김철수 수석 엔지니어는 현지 동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의 공차가 너무 크네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는 0.001 단위까지 정밀하게 계산된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했고 이를 적용한 결과 불량률이 기존 2.3%에서 0.02%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국 현지 엔지니어인 마이클 존스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도면을 보는 순간 문제를 파악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우리가 몇 달간 고민했던 문제를 그는 5분 만에 해결해버렸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체계적인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6시에 모여 하루 작업 계획을 분 단위로 세웠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파견된 박영호 팀장은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철학은 곧 현장 전체에 퍼져나갔고 미국 작업자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미국 측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미국 기술자들은 매뉴얼을 뒤지고 본사에 문의하느라 며칠을 허비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의 제조공학과 로버트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결합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혁신적 접근법 중 하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공장을 가상으로 완벽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 모든 작업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SDI에서 파견된 이민호 연구원은 미국 동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준비 부족의 결과일 뿐이에요.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한 구간에서는 단 한 번의 재작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곧 미국 경영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대차 -LG 합작법인의 미국인 CEO인 데이비드 러셀은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팀의 작업 효율성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들의 방식을 미국 전체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교육 효과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한 미국 작업자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노하우를 전수했고, 이는 미국 현지 인력의 역량 강화로 직결되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의 사라 윌리엄스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지역에 가져다 준 변화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일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안전에 대한 극도의 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작업을 하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이는 현장 전체의 안전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도입한 안전 프로토콜은 미국 업계 표준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파견된 최수진 안전관리자는 현지 작업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빠른 것보다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져요.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한 구간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종합된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갔을 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내보내려 하는가? 미국에 더 많이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닌가?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고서를 보시더니 즉시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송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방법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의 성과는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진행률이 기존 40%에서 85%로 급상승했고 예상 완공 시기도 8개월 단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품질 수준이 기존 미국 표준을 훨씬 뛰어넘어 독일과 일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선임 분석가인 리사 톰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효율성을 잃지 않는 놀라운 균형감을 보여줬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은 자국 제조업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자랑해온 기술력과 시스템이 한국 앞에서는 한참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이미 증명되었고 미국 정부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는데 이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백악관을 완전히 침묵시켰습니다. 미국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발언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후 미국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이민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의 근본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하셨죠. 그래서 더욱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대응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모순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정작 그 투자를 성공시킬 핵심 인력의 입국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더욱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공장을 설립할 때 온갖 어려움과 불이익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진행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에게는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한국의 투자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곧바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백악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는데 경제팀에서 분석 보고서가 올라오자 분위기가 급변했죠. 그 분석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 미국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최소 2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만 해도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면 텍사스주는 물론 미국 전체의 반도체 생태계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시간 투자, 현대차의 조지아 투자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긴급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져오는 첨단 기술과 노하우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40%를 넘어섰고 이는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려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한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현동 외교부 장관과의 긴급 회담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현동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 측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조현동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비자 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한국 투자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미 관계의 역학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술자들의 송환을 막은 것은 단순한 인도적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 일을 훨씬 잘한다.
그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많이 데려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은 결국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 투자와 관련된 비자 제도의 전면 개선을 약속했고, 이는 곧 양국 간 새로운 협정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어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입니다. 유럽 각국과 일본 등도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 TF를 구성했고, 프랑스도 한국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를 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대응은 한국 외교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번 사건을 한미 관계의 중대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수갑 없이 석방되고 재입국에 대한 불이익도 없다는 보장을 받은 것은 한국 외교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였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라 자국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들이었습니다. 독일 경제부의 클라우스 밀러 장관은 긴급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독일이 특정 국가의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이런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도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독일 내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이미 입증되어 있었습니다. 포르쉐와 합작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독일 공장은 현지에서 기적의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MW의 한 임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배터리의 품질과 성능은 독일 기준으로도 완벽합니다. 아니, 독일 기준을 넘어섰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0년간 쌓아온 제조업 노하우를 그들은 1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의 프랑스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은
유럽의 미래입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자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강조해 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기술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르노의 CEO 루카 드 메오는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죠. 일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라이벌로 여겨온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도요타의 아키오 토요다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와 기술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던 영국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시 수낙 총리는 한국 대사와의 회담에서 영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국 진출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ARM의 CEO 레네 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YD의 왕천푸 회장은 한국 배터리 기술은 중국 전기차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러브콜의 배경에는 한국 기술의 독특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MIT의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존 파크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모델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들은 기존 기술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더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이런 접근법이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혁신 사례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코리안 스탠더드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높은 품질과 효율성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클라우스 슈미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유럽 기업들이 코리안 스탠더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완벽함과 효율성은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스피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몇 년에 걸쳐
개발하는 기술을 한국 기업들은 몇 달 만에 완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빠른 개발 속도는 글로벌 경쟁에서 엄청난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없이는 테슬라의 오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은 절대적 파트너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인정 속에서 한국 정부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제한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감면, 토지 무상 제공, 인프라 지원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제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혜택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산 기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지화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들의 신중한 접근은 오히려 각국의 러브콜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받기 위해 더욱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북미 시장을 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 대사와의 회담에서 호주는 한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을 적극 환영한다며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을 모셔가려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 사건은 이런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갈망하고 있고 한국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격 상승이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실력의 뒷배경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육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토니 와그너 교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교육 시스템은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결합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조지아에서 활약한 한국 기술자들의 이력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의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스쿨, 폴리텍 대학 등에서 체계적인 기술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산 폴리텍 대학 출신인 김철수 수석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교육은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법을 훈련받았죠.
그래서 미국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교육이 특별한 이유는 산학협력의 완벽한 조화에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집중적으로 길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의 박상훈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전수합니다. 이론과 실무가 완벽하게 결합된 교육이죠. 이런 교육 방식의 핵심은 완벽주의였습니다. 한국 기술 교육에서는 99%의 완성도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100%의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가르쳤고, 이것이 미국 현장에서 0.02%의 초저 불량률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이민수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완벽주의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체화된 습관입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오히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어낸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기술 교육이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창의적 사고까지 길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매뉴얼에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MIT의 기계공학과 데이비드 킴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유연성과 창의성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함이에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강점은 팀워크였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팀으로 일할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완벽한 작업을 해낸 것도 이런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의 김영희 연구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희는 학창 시절부터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하는 방법을 철저히 배웠어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전체 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치는 법을 체득한 거죠. 이런 팀워크 능력은 미국 현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미국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완벽한 협업은 마치 마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공과대학의 마크 존스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팀워크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11이 3이 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는 끊임없는 학습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현재의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항상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현진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합니다. 회사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이런 문화가 우리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런 평생 학습 문화는 한국 기업들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몇 년에 걸쳐 개발하는 기술을 한국 기업들은 몇 달 만에 따라잡고 심지어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피터 리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에요. 특히 한국의 기술 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홍석주 연구개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죠. 이런 도전 정신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교육 철학은 한국 기술자들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인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은 바로 이런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육학 연구진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종합 연구를 진행했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교육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모든 능력을 균형 있게 길러주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국제기능올림픽 결과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세계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이먼 바틀렛 회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실력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팀워크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기술 인재 양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마이스터스쿨, 폴리텍 대학, 산업대학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 인재를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특히 한국의 기술 교육은 국제 표준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스위스의 도제 시스템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클라우스 밀러 국장은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교육은 우리 독일의 전통적인 마이스터 제도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모델입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교육의 힘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미래 기술 시대에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창의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인재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거예요. 결국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실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 교육의 힘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교육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 사건 이후 전 세계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테크놀로지가 새로운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제조 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코리언 웨이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완벽한 실행력, 혁신적 사고방식을 배우려는 스타트업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제조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코리안 배터리 테크놀로지 is simply the best in the world. We're learning everything we can from them. 한국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경영 철학과 조직 문화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스피드 경영이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행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6개월 만에 해내는 일을 우리는 2년이 걸려서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코리안 스피드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전 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한국의 혁신 문화를 적극 학습하고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수직 통합 시스템과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수직 통합 시스템은 이제 삼성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연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메모리부터 디스플레이, 프로세서까지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면서도 세계 최고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도 삼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삼성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 없이는 아이폰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이는 K테크놀로지의 핵심 특징 중 하나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LG전자의 AI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LG의 띵큐 AI는 단순한 음성 인식을 넘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아마존과 구글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G의 AI 기술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하드웨어와의 완벽한 연동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기술도 K테크놀로지의 대표 사례였습니다. 현대의 수소차 넥소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수소차로 인정받고 있었고 토요타조차 현대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토요타의 아키오 토요다 회장은 현대의 수소차 기술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의 완성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K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은 제조업을 넘어 소프트웨어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게임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기술이 전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테드 사란도스 콘텐츠 최고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제작 기술은 혁신적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단순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첨단 제작 기술의 결과이기도 해요. 네이버의 AI 기술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과 클라우드 기술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구글의 AI 연구진은 네이버의 기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이버의 AI 기술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특히 아시아 언어 처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카카오의 플랫폼 기술도 실리콘밸리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슈퍼앱 생태계는 페이스북과 위챗도 따라하려는 모델이었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카카오의 플랫폼 전략은 매우 영리합니다. 하나의 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K테크놀로지의 확산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한국 표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BMW의 올리버 지프셋 CEO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신제품을 개발할 때 한국 기업들의 기준을 참고합니다. 특히 품질과 혁신성에서 한국이 글로벌 표준이 되었어요. 중국 기업들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동안 자국 기술을 고집해왔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샤오미의 레이준 CEO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학술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대학들이 한국의 기술 혁신 모델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MIT의 기술경영학과에서는 코리언 이너베이션 마더리라는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담당하는 김대식 교수는 한국의 혁신 모델은 21세기형 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한국기술혁신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목표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기업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을 다룬 케이스 스터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MBA 학생인 제임스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이스 스터디는 삼성과 LG입니다. 모두가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 해요. 이런 학문적 관심은 곧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컨설팅 회사들이 한국식 혁신 컨설팅을 새로운 서비스로 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맥킨지의 한 파트너는 지금 가장 많이 요청받는 컨설팅이 한국 기업들의 혁신 모델 도입입니다. 모든 기업이 코리언 웨이를 배우고 싶어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한국 혁신 모델 연구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팀의 임무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글로벌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기업들을 미래 기술의 선도자로 평가하면서 투자 등급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적 우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도 한국 기업들에 대해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은 이미 글로벌 1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이런 금융계의 평가는 곧 실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기업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K테크놀로지는 이제 한류의 새로운 차원이 되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문화 한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K테크놀로지가 산업 한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따라하려고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 사건은 이런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은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K테크놀로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 사건이 보여준 것은 현재의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앞으로 10년간 한국이 주도하게 될 미래
기술들이었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었고 2030년에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술 패권국이 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MIT 기술정책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는 충격적인 전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핵심 기술 10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한 국가가 이렇게 많은 기술 분야를 동시에 주도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분야는 고체 배터리 기술이었습니다.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이 개발 중인 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배 높고 충전 시간은 10분의 1로 단축되는 혁명적 기술이었습니다. 삼성 SDI 연구소의 김현수 수석 연구원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27년에는 10분 충전으로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이 나오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미 한국 고체 배터리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체 배터리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분야는 육지 통신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육지 핵심 특허의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육지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재 5G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박성호 부사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지 시대에는 가상현실과 현실이 완전히 융합됩니다. 홀로그램 통화, 원격 수술, 자율주행차 간 초고속 통신 등이 모두 가능해져요.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도 삼성의 육지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삼성의 육지 기술은 차세대 통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 육지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양자 컴퓨터 분야였습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는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구글과 IBM보다 2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SK텔레콤 양자기술연구소의 이정호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조 배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암호 해독, 신약 개발, 기후 예측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IBM의 아르빈드 크리슈나 CEO도 한국의 양자 기술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양자 컴퓨터 연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실용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네 번째는 바이오 헬스 분야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항체 치료제는 암, 치매, 파킨슨병 등의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대표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30년에는 맞춤형 유전자 치료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화이자의 알베르트 불라 CEO도 한국 바이오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술은 이미 글로벌 톱 수준입니다. 특히 대량 생산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다섯 번째는 수소 에너지 기술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가 개발 중인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수소 생산 비용이 현재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수소사업 기획팀의 박정훈 상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소 경제 시대의 핵심은
저렴한 수소 생산입니다. 우리 기술이 상용화되면 수소가 석유보다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거예요. 도요타의 수소차 개발팀도 현대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수소 기술은 이미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앞으로의 수소 시대는 한국이 주도할 것 같아요. 6번째는 메타버스 기술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개발 중인 차세대 메타버스 플랫폼은 완전한 가상현실 체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메타버스 팀의 한성숙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30년에는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가상세계가 구현될 것입니다. 교육, 업무, 쇼핑, 엔터테인먼트 모든 것이 메타버스에서 이뤄질 거예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한국 메타버스 기술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메타버스 기술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특히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7번째는 로봇 기술이었습니다. 현대로보틱스와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은 2030년 일반 가정에 보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행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로보틱스의 조동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버트 플라터 CEO도 한국 로봇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은 매우 정교합니다. 특히 인간과의 상호작용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미래 기술들의 발전은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술이 상용화되는 2030년경 한국의 GDP는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선점하고 있는 미래 기술들의 시장 규모는 2030년 기준으로 약 5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기술 패권국이 될 것임을 의미해요. 이런 전망은 국제기구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OECD의 최신 보고서는 한국은 2030년까지 1인당 GDP에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도 한국의 미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2030년 한국은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앤다고 우려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맥킨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 기술 발전으로 2030년까지 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취업자 수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대학들이 미래 기술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기술혁명의 중심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들이 바로 미래 기술 혁신의 주역이 될 겁니다. 포스텍의 김무환 총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교육 혁신은 곧 더 많은 혁신, 인재의 배출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미래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300명의 한국 기술자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 한국은 인류 문명을 이끄는 진정한 기술 패권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조지아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탄 것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세계에 증명한 승리의 전차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들은 미국 땅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송환을 막으려 했고 미국 기업들이 간청했으며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저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압도적 실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950년 폐허가 된 땅에서 시작해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클럽인 OECD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낸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위대함은 경제 성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배터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팝은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들었고 K-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굴의 의지와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현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창의성,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협업 정신이 결합되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다는 직설적인 지적은 한국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송환을 중단시켰고 앤디 베이커 부보좌관은 미국의 정책적 오류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에 사과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갈망했습니다. K-테크놀로지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미래였습니다. 고체 배터리, 육지 통신, 양자 컴퓨터, 바이오 헬스, 수소 에너지, 메타버스,
로봇 기술 등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들을 한국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에는 명실상부한 세계 기술 패권국이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한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결합한 교육, 완벽주의와 창의성을 동시에 기르는 문화, 끊임없는 학습을 추구하는 정신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 교육을 벤치마킹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고, 글로벌 기업들이 코리안 웨이를 배우려고 했으며, 유명 대학들이 한국 혁신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원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 사건은 이런 변화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황금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들을 연속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고체 배터리로 자동차 산업을 혁신하고 육지 기술로 통신의 새 시대를 열며 양자 컴퓨터로 인류의 한계를 확장하고 바이오 기술로 질병을 정복하며 수소 에너지로 친환경 시대를 주도할 것입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KK 테크놀로지가 세계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한국이 제시하는 비전이 인류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의지, 최고를 추구하는 완벽주의, 끊임없이 혁신하는 창의성,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행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위대함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한국의 기적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 우리는 이런 위대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더 큰 기적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300명의 기술자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특별함이 바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0명의 기술자가 보여준 우리나라의 실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